시어머니, 육아휴직 끝났어요. 애 좀 봐주세요. 5년간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주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하자마자 말했죠. 이번엔 친정엄마가 봐주신대요. 친정엄마가 더 꼼꼼하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손 떼죠. 그런데 6개월 뒤 그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 줄은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고 손주가 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겠네요. 어머님, 제가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게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손주 민준이는 돌이 갓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주 할머니가 봐줘야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그게 일이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아침 6시 반까지 저희 집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7시에 출근해야 거든요. 6시 반? 네, 저희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 봐주셔야 해서요. 그리고 저녁은 제가 7시에 퇴근하는데 교통 상황 보면 집에 8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린이집 보낼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했더니 거절하네라는 뉘앙스였죠.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렇게 저의 5년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6시 반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준이 아직 자고 있어요. 7시에 깨워서 밥 먹이시고 기저귀는 서랍에 있고요. 혹시 응가하면 꼭 물티슈로 잘 닦아주세요. 발진 생기면 안 돼요. 숨 돌릴 틈 없이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10시에 간식 주시고 12시에 점심 먹이시고 1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 재우셔야 해요. 낮잠 안 자면 저녁에 보채거든요. 3시에 일어나면 또 간식 주시고 5시에 저녁 먹이세요. 저녁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알았어. 아, 그리고 민준이 우유는 꼭 38도로 데워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온도계로 재셔야 해요. 온도계로 우유 온도를 재라고요? 그럼 저 출근할게요.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도 뒤따라 나가면서 어머니 고생하세요. 라고만 외쳤죠. 그렇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집에서 자고 있는 손주와 단둘이. 7시가 되자 민준이가 깼어요. 으앙, 으앙.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어. 안아 올리니 기저귀가 축축했어요. 서랍을 열어 기저귀를 찾았는데 종류가 3가지나 됐습니다. 낮 기저귀, 밤 기저귀, 외출 기저귀. 어떤 걸 입혀야 하는지 며느리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일단 낮 기저귀를 골라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배고프니? 할머니가 밥 줄게.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유식통이 5개나 있었어요. 각각 요일이 적혀 있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이유식을 데워서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자, 먹자. 그런데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싫어.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30분을 씨름했지만 결국 몇 숟가락만 먹였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녁 8시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녹초가 돼 있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민준이 밥은 잘 먹었어요? 잘은 못 먹었어. 조금만.
아, 민준이가 아침엔 원래 잘 안 먹어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반 출근, 저녁 8시 퇴근. 하루 13시간 반. 주 5일이면 67시간 반. 휴일도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들 부부는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주말에 우리 좀 쉬고 싶어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주말에는 우리 집으로 민준이를 데려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데려와서 일요일 저녁에 데려갔죠. 그럼 저는 주말 내내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무리하지 마. 남편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손주 보는 건데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님, 저 둘째 가졌어요. 그래.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당분간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죠? 그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아직 어려요. 민준이가 24개월밖에 안 되는데 적응 못하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계속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당연히 봐주시겠죠? 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봐줄게. 그렇게 2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3개월 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하지만 그 3개월 동안에도 저는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입덧 때문에 민준이를 돌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토할 것 같아서 민준이 밥을 못 챙겨줘요. 어머님이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민준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쉬고 저는 거실에서 민준이를 돌봤죠. 둘째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둘째 태어나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둘 다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출산 전에 물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2명은 좀. 어머님, 어린이집 비용이 한 달에 각각 80만 원씩이에요. 2명이면 160만 원이고요. 저희 월급으로는 어린이집 비용 감당이 안 돼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봐줄게. 결국 저는 또 승낙했어요. 둘째가 태어난 후 제 하루는 지옥이 됐습니다. 아침 6시 반 아들 집 도착. 민준이 깨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동시에 서준이 기저귀 갈고 분유 타서 먹이고 민준이가 밥을 흘리면 닦아주고 서준이가 우유를 개우면 또 닦아주고 10시 민준이 간식 주고 서준이 분유 먹이고 12시 민준이 점심 먹이고 서준이 기저귀 갈고 1시 민준이 낮잠 재우고 서준이 안고 재우고 3시 민준이 깨우고 간식 주고 서준이 분유 먹이고 5시 민준이 저녁 먹이고 서준이 기저귀 갈고 6시 민준이 씻기고 서준이 목욕시키고 7시 민준이 재우고 서준이 분유 먹이고 8시 며느리 퇴근. 하루 13시간 반 동안 저는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점심도 민준이 이유식 먹다 남은 걸로 때웠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애들 안고 다니느라.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자분 무릎이 70대 후반 어르신 무릎이에요. 심하게 무리하셨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수술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주 정도요. 2주요? 그럼 그동안 애들은 누가 봐요? 며느리의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제 무릎 걱정이 아니라 애들 걱정. 며느리, 나 수술해야 한다잖아. 그건 알겠는데 애들은 정말 누가 봐요? 저희 회사 일이 바쁜 시기거든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그럼 2주 동안 어린이집 보내면 안 돼? 어머님, 애들이 어린이집 적응을 못해요. 특히 서준이는 낯을 너무 가려서. 결국 수술은 미뤄졌어요. 저는 무릎 주사만 맞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아들 집으로 출근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면서도요. 4년째 되던 해 저는 탈진으로 쓰러졌어요. 아들 집 거실에서 서준이를 안고 있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가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왔어요. 5살짜리 민준이가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예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영수가 이제 그만해. 손주 보는 거 그만두자. 하지만은 무슨. 당신 건강이 먼저야.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민준이가 전화했다는 소리 듣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며느리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언제쯤 퇴원하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 나 지금 쓰러져서 누워있잖아. 그건 알겠는데 애들이요. 오늘 제가 회사 조퇴했는데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하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탈진해서 쓰러졌는데 며느리 걱정은 애들은 누가 보나였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임신했다고 발표했어요. 어머님, 셋째 가졌어요. 그래. 저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축하해주세요. 축하한다. 그런데 어머님, 셋째 낳으면 애가 3명이잖아요. 어머님 혼자 보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볼까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셔서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셋째는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민준이랑 서준이는? 그것도 친정엄마가 다 봐주신대요. 친정엄마가 애 돌보는 걸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친정엄마가 앞으로 다 봐주신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정엄마가 좀 더 꼼꼼하세요. 어머님은 가끔 애들 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애들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드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친정엄마는 이제 60대 초반이라 체력이 더 좋으시거든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5년간 제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민준이가 요즘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찾아요. 뭐? 외할머니가 장난감도 더 많이 사주시고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 주시거든요. 어머님은 집에서만 애들 보셨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간 하루 13시간 반씩 주말도 없이 손주들을 돌봤는데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며느리, 나는 애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씻기고 그렇게 5년을 보냈어. 그건 알죠.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이제는 친정엄마가 하신대요.
어머님도 이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며느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칼이었어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더 젊고 건강한 친정 엄마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앞으로 손주들 안 봐도 되는 거야? 네, 괜찮아요. 어머님 쉬세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 안 봐도 된대. 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친정엄마가 봐준다고? 응. 그리고 내가 애들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애들 돌봤는데 무릎 망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겠어. 영수가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만 한 거야.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5년간 무급 보육교사였던 거예요. 아니, 보육교사보다 못했어요. 보육교사는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아들은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말 했죠? 응.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그리고 계속 어머니가 봐주셨으면 좋겠대요. 뭐? 친정 어머님이 알고 보니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애들 돌보기 힘들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친정 어머니도 안 되니까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였어요. 아들아, 나 이제 안 해. 어머니,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무릎 망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이 뭐야? 애들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줬다. 친정 엄마가 더 꼼꼼하다. 그런 소리 듣고도 내가 계속 봐줄 것 같아. 어머니, 그건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 나도 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어요. 영수가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한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없으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안 돼. 어머님 제발요. 저 지금 셋째 낳고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애 셋 키우느라 미칠 것 같아요. 남편은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고. 진짜 한계예요. 그래도 안 돼.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친정엄마는 허리 때문에 못 봐주신대요. 그리고 솔직히 애들이 할머니를 찾아요. 외할머니 말고 할머니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어, 며느리. 어머님, 내가 5년 동안 애들 돌볼 때 넌 날 뭐라고 했지?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줬다. 친정엄마가 더 꼼꼼하다. 그런 소리 하면서 날 내쫓았잖아. 이제 와서 다시 부탁한다고.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과는 됐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영수가. 내가 또 넘어가면 안 돼. 알아.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옷도 며칠은 안 갈아입은 것 같았어요. 아들아, 어머니, 저 진짜 한계예요. 수진이는 산후 우울증으로 매일 울고 애들은 밤낮 없이 울어대고 저는 회사에서 실수만 연발해서 상사한테 매일 욕먹고 아들이 거실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40살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정신 차릴 때까지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나는 일주일만 도와준다. 그 후에는 절대 안 한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나한테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한다.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도와주지 않아.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이번 일주일 동안 나한테 생활비를 준다. 하루에 20만 원씩, 일주일이면 140만 원. 생활비요? 그래. 나도 5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어. 이제는 받고 일할 거야. 베이비시터 고용하면 하루 15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 나는 2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야. 알겠습니다. 넷째, 나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한다. 그 시간 외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 네. 이 조건 다 들어줄 수 있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며칠 안 감은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서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5년 동안 애들 돌봐주신 거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애 셋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 명도 힘든데 두 명을 동시에, 그것도 5년 동안.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더 잘 봐주신다고 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친정엄마도 일주일 만에 허리 나가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며느리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5년 전 처음 손주를 돌봐달라고 했을 때의 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 그리고 앉아. 며느리가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며느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네, 어머님. 진심이에요. 왜?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하루만 해도 미칠 것 같은데 5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었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나는 내가 미워서 거절한 게 아니야. 네. 나도 손주들 사랑해. 민준이도 서준이도 셋째도. 다 내 손주들이야. 어머님.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어. 그런데 너는 5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안 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내가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도 내 걱정은 애들은 누가 보나였어. 내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내가 5년 동안 한 게 아무 의미도 없구나. 그냥 무료 보육교사였구나 생각했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만 도와줄 거야. 그 기간 동안 너는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 네, 어머님.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안 해.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 집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매일 아침 20만 원을 현금으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활비입니다. 그래, 고맙다. 일주일 동안 저는 새 아이를 돌봤어요. 민준이, 서준이, 그리고 갓난아기 지훈이. 역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어머님, 점심 드세요. 제가 준비해뒀어요. 며느리가 매일 점심을 준비해뒀어요. 어머님, 목 좀 마시세요. 중간중간 차도 타다 줬어요. 어머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반차 내고 일찍 올게요. 며느리는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 오후 5시. 저는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일주일 다 됐잖아. 어머님, 다음 주에도. 안 돼. 약속했잖아. 일주일만.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린이집 보내든지 베이비시터 고용하든지. 하지만 어린이집 비용이. 그래도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진짜 한계예요. 회사도 계속 쉴 수 없고 남편도 바쁘고. 며느리.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도 이제 엄마야. 엄마는 힘들어도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아들 키웠어. 하지만.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는 건 의무가 아니야. 도와주는 거지. 그걸 잊지 마.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며느리 집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셋째를 낳고 일주일 만에 복직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새 아이를 모두 보냈다고 합니다. 비용이 한 달에 25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취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주제가 우리 가족이었는데 민준이가 할머니를 그렸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라고 썼대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한번 놀러 와주실 수 없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렸네. 민준이한테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전해줘. 놀러 가는 건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에 할아버지랑 같이 갈게. 그때 저녁 먹고 올게. 며느리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손주들을 사랑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고 어버이날에는 꼭 찾아와서 외식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민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와서 살면 안 돼?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사는 게 좋아. 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거든. 민준이도 크면 알게 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매일 안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둘째까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시켰고 셋째 지훈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거절하셔서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저한테는 약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제가 너무 안일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봐주시니까 제가 직접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엄마로서 성장한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어머님,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손주 봐달라고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가끔 놀러 오는 할머니는 해주실 거죠? 그건 당연하지.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저는 며느리와 함께 웃었어요. 오늘도 저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로 이런 글귀를 주셨어요. 사랑하되 빠지지 않는다. 사랑하되 빠지지 않는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제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제 자신을 잃지는 않는다. 이 글귀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5년 동안 손주 육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되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인생 철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을 사는 것,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살아야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